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실 이 종목 자체를 많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좋은 기업인 것과 주가가 움직이면서 나에게 수익률을 줄 수 있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지분율 증가가 동반이 됐고요.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이게 향후에는 실적이 정말로 지금 서프라이즈하게 2분기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요. 네,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쉬고 왔습니다. 네. 그동안 또 증시가 쉬는 동안에 좀 올라와줘가지고 쉬었는데 네. 제가 또 올리고 하니까 증시가 또 빠지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뭔가 약간 좀 방향성을 잡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증시가 7월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한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약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약간 좀 비중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추후에 좀 상승을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들어가신 자리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조금 줄이기에는 늦지 않았나 라고 보이고요. 이게 이제 121선까지 저는 솔직히 지수가 한번 찍어줄 줄 알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수 보면은 양지수 모두 다 121선을 빵 돌파해버리는 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며칠 횡보하다가 이제 빵 뚫기 시작하면서 다우 같은 경우에 34,200, 300대까지 갔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랠리를 조금 펼쳐줬어요. 기술주가 주로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121선을 빵 뚫어놓은 이후에 정말로 7월 이후에는 확연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다시 한번 연준의 긴축이 강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오면서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결과에다가 자꾸 원인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연준 쪽에서는 필요하면이라고 붙였어요. 전제를 붙인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가 금리 인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포지션은 계속적으로 경기 둔화 시그널 좀 나오고 경기 침체 일부 생긴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 계속 해나갈 겁니다. 라고 7월 FOMC 회의에서 이미 얘기해 줬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금 포지션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강도에 따라서 약간의 긴축 속도라던가 뭐 몇 bp를 올릴지 이런 것들만 약간 달라질 뿐이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준 이제 정책적으로 모든 금리라던가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준이잖아요. 미국 연준의 입만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월가 격언 잘 아시겠지만 Don't fight the Fed라고 해서 연준하고는 싸우지 마라 절대. 그리고 연준에게 맞서지 말라. 뭐 Never stand against the Treasury라고 해서 연준하고 맞서지 말라. 이런 것들이 월가의 격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쪽들, 금리를 가지고 시장을 흔들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이런 쪽에서 결국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은 세계 다른 나라들도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유럽연합 쪽도 지금 이제 금리 또 인상하면서 양적 완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끝내기 시작했고요. 뭐 일부 국가들 아직도 하고 있는 나라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 정도는 있는데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미국하고의 우리나라는 벌써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금통위가 또 좀 있으면 열리는데 25bp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50bp 인상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25bp 인상이 좀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연준 쪽 특히나 정책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게 정말 매크로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시장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크로라던가 뭐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안 보고 그냥 투자하셔도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만큼 시장이 안 좋게 지금 꺾여 있고 연준이 풀었던 유동성들 그리고 유동성도 너무 좀 과하게 풀린 게 있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유동성을 과하게 단기간에 풀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올라갔는데 연준이 인내하겠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한 번 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강한 연준, 인플레 파이터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좀 맞서면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지수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21선까지 저는 좀 터치를 바랬었는데 일단 좀 꺾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거의 뭐 도달했죠. 예, 거의 도달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61선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막히는 자리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61선이 막히는 줄 알았는데 잘 뚫었거든요. 그래서 다우 지수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나스닥 지수처럼 121선 강하게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적어도 121선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도달하기 전에 좀 꺾이는 파동들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21선을 앞두고 이제 횡보하다가 같이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쪽은 특히나 이게 수급 기반이 좀 아니었어요. 예,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는 계속 팔다가 하반기 들어와서 7월부터는 코스피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7월에만 2조 4천억 가까이 샀고요. 8월 들어와서도 사고 있는 흐름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쪽은 지금 지수 꺾이는 과정에서도 아직은 사고 있고 마지막 이평선이 하나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 좀 많이 기술주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흐름이 꺾였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기술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먼저 마지막 이평선이 좀 붕괴되는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거기다 수급 기반으로 이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 팔기엔 좀 늦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맞아요. 일단은 조만간 이제 잭슨홀이라고 하나요? 그 미팅에서 이제 파월이 또 어떤 메시지를 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단 관망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일단 잭슨홀에서 특별하게 더 다른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해오던 얘기 또 반복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50bp냐 75bp냐 상관없이 거의 시장에서는 75bp까지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을 약간 더 해소하면서 증시가 미국 같은 경우에 한 121선 부근까지 나스닥은 내려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직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주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먼저 뭔가 선 반영해서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면은 막상 또 이렇게 그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은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 하락을 너무나 또 이렇게 좀 무서워하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예, 아직까지 섣불리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되 너무 이제 내 자산의 전부를 이제 주식으로 담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가는 종목들 많이 있어요. 가는 섹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찾아내서 조금 투자를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이제 신고가를 뚫고 조선이라던가 기자재,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만한 자리인데 거기서 오히려 이제 전에 샀던 거 조금 빠졌는데 이거 손절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원금 부근 올라오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빵빵 뚫고 더 가버리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100% 자산을 지금 주식이라던가 이런 위험자산, 코인 같은 것들도 되겠죠. 그런 쪽으로 너무 성급하게 몰아넣는 것은 지금 리스크를 상당히 키우는 그런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도 일정 부분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 말고도 약간 앞으로 증시의 이정표가 될 만한 주요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네, 글쎄요. 일단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 좀 매파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맞아요. 네. 블러드 총재는 옛날부터 그랬죠. 그리고 이번 9월에도 75bp 인상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데일리 지금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도 9월에 50bp 또는 75bp 인상이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연준 내에서도 이런 매파적인 부분들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파월 의장도 무시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잭슨홀 회의에서 75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언급이 있을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달러화 가치가 거의 최근 한 달 사이에 최고 수준으로 계속 경신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단이 열려버린 상태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제가 보는 선에서는 일봉 주봉으로는 안 보이고요. 월봉 최대한 땡겨 보니까 사실 이 1240원짜리가 항상 막혀왔었던 자리거든요. 2016년도 고점이었고 여기에서도 3월 코로나 2020년 3월에 팬데믹 일어났을 때 반짝 급등하면서 1,300원 가까이 갔다가 결국 종가로는 1,240원 밑으로 끝났었어요. 그리고 4월, 5월에 1,240원 돌파 세 번째 시도하다가 결국은 막히면서 이렇게 끌어내렸었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2022년 3월에는 역시나 1240원 부근 갔을 때 이번에도 이거 전고점 자리 못 뚫겠다, 막히겠다 싶었는데 연준에서 이제 강한 긴축 기조가 동반이 되면서 이걸 바로 다음 달부터 빵빵빵 뚫어버리는 파동이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서 1240원 상단이 완전히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1300원도 지금 이 윗꼬리마저도 돌파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보는 자리는 참 이게 뭐 예측의 영역이긴 한데 뭐 이런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막 1450원대, 1500원 이런 자리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외국인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환율이 굉장히 높게 오랜만에 이렇게 유지되는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환손실을 우려해서 추가적으로 하반기 들어와서 가열차게 매도하는 모습들은 안 나왔어요. 오히려 조금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외국인들이 양시장을 사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렇게 전체 시장을 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기계라던가 운송 장비 이런 쪽들 다 이제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은 섹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아직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140억 정도, 다른 것들 파는 거랑 종합하면 900억을 팔고 있지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아직도 사고 있는 이런 업종과 섹터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하면서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별 뭐 종목이라든지 섹터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뭐 미국 증시는 121선을 돌파를 해서 네. 약간 좀 한간에서는 약간 기술적으로는 불마켓에 진입을 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긴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네. 반등을 못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사실상 이 반도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쵸. 근데 최근에 이제 약간 펀드멘탈에 영향을 미친 이벤트를 살펴보면 치포 동맹 이걸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 반도체가 중국과 미국의 즉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혹시 이 반도체 주식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실 요즘에 뭐 주식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 종목 자체를 많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거의 권해드리진 않아요. 네. 네네. 이런 것들을 매매를 굳이 해야 되나? 물론 좋은 기업이라는 거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인 것과 주가가 움직이면서 나에게 수익률을 줄 수 있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쪽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사이에 끼어 있는 가장 주요한 기업들인데 이쪽을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다른 쪽들이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탄력을 받고 있어요. 뭐 기존의 2차 전지도 있을 거고요.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 나오면서 친환경이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LNG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또 급등을 하는 양상에서 카타르 쪽에서 나오고 있는 LNG선의 발주 이런 것과 관련된 조선, 기자재 이런 쪽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거기다 또 에너지원 다변화, 원전 같은 쪽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걸 외국인들의 지분율 감소추이 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제 고점 때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계속 빼고 있는 지금 7월 들어와서는 약간 이제 좀 사고 있어요. 근데 그 흐름들 자체가 투자 동향을 열어놓고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인데요. 꾸준하게 계속 사는 모습들 안 보여요. 오히려 더 파는 때가 훨씬 많네요. 네,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중간에 600억 팔아버리고 사는 것 같지만 2천억, 1000억, 1300억 이런 식으로 매도가 샀던 것들보다 더 많이 나와버리거든요. 여기에서도 2700억 잠깐 샀지만 또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또 마찬가지 동향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외국인이 100만 주 이상을 1시 반 기준으로 파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수급의 지속성이 반도체로 들어올 만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제 치포 동맹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여기로 우리가 가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또 버려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과 결부지어서 보면은 과연 치포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최대의 강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삼성전자의 낸드 캐파가 38% 중국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디램 캐파의 44%가 역시나 중국 내에 구축이 되어 있어요. 뭐 시안, 다렌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구축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 비중으로 봤을 때에도 중국으로의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최근 이제 뉴스 보면은 20년 내에 중국의 수출 의존도,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13배 커졌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만큼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장입니다. 지금 당장이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은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예요. 그리고 중국은 뭐죠? 전 세계의 공장입니다. 생산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로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치포 쪽으로 확실하게 들어가면서 이거 지금 미국이 치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중국을 다 견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반도체법도 그렇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 인플레 감축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패권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중국의 패권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미국이 선포를 한 거거든요. 말이 좋아서 이게 브랜드 쇼어링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어떤 담합 형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표방해서 우리끼리 할 거니까 중국 너 빠져, 러시아 빠져 이런 식으로 배척을 약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 나라들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는 없겠죠. 그거에 대해서 경제 보복이 어떤 식으로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글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준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IT 기기들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자국에서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반도체를 D램 쪽에서 그리고 낸드 쪽에서 공급을 해줘야지만 이런 것들, 메모리 반도체를 기반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당장 그게 끊긴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에도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반도체 어떤 것들에 대한 이런 수출, 중국 내에 생산되는 거에 수출 금지라던가 이런 규제가 반도체로 들어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 쪽들, 이런 쪽들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한알령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는데 별 효과는 없었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경제 보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반도체 관련해서는 없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 우리가 결국 생각해야 되는 거는 국익에 어떤 것들이 더 도움이 되는가. 물론 미국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중국이 당연히 싫어할 거고요. 중국 너 좋아하면은 미국이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들을 좀 조율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정말 새우등 터지지 않게 조율을 잘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 세부적으로 어떤 법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치포 동맹에 현실적으로 가입을 우리가 했을 때 미국에서 지금 중국 쪽으로 보내지 못하는 물량들을 어떻게 흡수해서 처리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안건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나온 뒤에 일단은 반도체 기업들은 좀 다시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치포 동맹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입을 만한 펀더멘탈적인 악재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최근에 이 국제 정세라든지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주목할 만한 주식이 있을 것 같은데 차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떤 주식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아마 다음 질문하고도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인데요. 이게 지금 2분기에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7월 중순에 거의 한 32,000원, 1,000원 정도였는데 이게 49,000원까지 단기간에 급등해버리는 파동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지분율 증가가 동반이 됐고요. 대형주기 때문에요. 최근에는 소폭의 사익 실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2분기에 워낙에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쪽의 어떤 태양광 수요,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들이 또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에너지원 다변화 차원에서 가장 먼저 화두가 좀 됐었고 풍력보다도 설치가 빠르게 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일단은 태양광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쪽은 태양광 모듈 비중이 하나솔루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태양광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솔루션은 다른 케미칼 이런 쪽들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 비중만 놓고 보면 한 이제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쪽은 거의 다 태양광 모듈이에요. 그럼 직접적으로 수혜를 굉장히 큰 폭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내년에 예상되고 있는 실적, 물론 그거보다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컨센서스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PER이 두 종목 다 10배가 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장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형태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52주 신고가 정도의 자리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 외국인들 소폭 비중 조정이 들어오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48,000원대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워낙에 두텁고 한 부분이지만 결국엔 이것도 저는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조정을 준다. 뭐 한 21선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조정 안 줄 것 같아요. 한 44,000원 부분까지 만약에 조정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이게 향후에는 실적이 정말로 지금 서프라이즈하게 2분기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요. 네, 이게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에서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나큐셀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쪽이 이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사실상 세액 공제 혜택이 굉장히 커요. 처음에 이제 원재료부터 해가지고 생산 과정의 전 과정에 걸쳐서 세액 공제를 받으면은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이제 추가로 증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증설하고 생산해내면은 세액 공제 해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내에서 단일 사업자 규모로는 세계 1위예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게 4.1기가와트시로 증설이 돼서 완공이 돼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한 2,600억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솔루션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도저히. 거기다가 업황도 좋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분간 지금 에너지 안보 위기가 극심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LNG 가격 다 아시겠지만 이거 유가로 환산하면 배럴당 거의 한 $400 수준까지 LNG 가격이 급등을 해 있습니다. 네. 근데 추가적으로 한 30에서 40% 연말에 더 급등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LNG 쪽이 천연가스 쪽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 난방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저쪽 러시아 쪽에서는 노드스트림 1 이런 거 가지고 뭐 정비 핑계 대고 계속 잠그고 풀어주고 하면서 평년 공급량의 한 20에서 30%밖에 공급을 안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유주 같은 것들도 요즘에는 유가 레벨이 낮아져서 정제 마진이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석유화학 제품 쪽에 경유 이런 쪽들이 오히려 경제성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제 마진 때문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S-오일,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비롯되면서 가격들을 아직까지도 흔들고 있다. 에너지 대란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이런 LNG 쪽이 상당히 큰 수혜를 보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종목의 차트를 보니까 네. 2021년부터 계속해서 약간 좀 횡보하면서 좀 내려오다가 네.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제 강력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쵸. 방금 말씀하신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플레 간축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강력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저항 줄 때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